현재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당헌 당규를 정비한 이후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켜야만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의결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비상대책위원도 잘못됐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봅니다. 현재는 우리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즉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반드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잘못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이준석 대표도 잘 설득을 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사회 보시는 것을 거부하실 경우에는 의장이 대신해서 사회를 보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서병수 전국 의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 비대위 출범에는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의 소집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자 권성동 원내대표 겸 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의장이 하지 않겠다면 부의장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찾아보면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네. 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할 경우 요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단어가 의장이 소집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의장이 명시적으로 나는 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지 않는 한 네. 제가 해석하기로는 뭐 기조국에서 뭐라고 하는 거 뭐 사실 그거는 그냥 일방적인 해석으로 보고요. 네. 해석하기에는 의장이 열지 않으면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의장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잠깐 전국위원회 회의 소집 요건이 나왔는데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혹은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최적 4분의 1. 제적위원 4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긴급 현안 발생을 의장이 인정했을 때 이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인찬 평론가님,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이 하지 않아도 부의장이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최병무 위원께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주셨고 장인찬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조국에서는 일단은 전국 위원 중에 4분의 1 이상이 소집하면 네. 자동적으로 소집에 응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해야 한다입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절차적 다툼이 생기면 추후에 또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신청할 가처분에 네.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을 포함한 중진들이 지금이라도 저는 모여서 밤샘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의총 5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3선 이상 중진 회의를 열든 뭘 하든 당이 비상 상황이긴 비상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판사가 비상 상황 아니라고 해서 오히려 더 비상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의원들은 일단 선사태가 먼저다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표명을 촉구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복귀를 전제로 한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당의 법률 부분 최고 책임을 맡은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등은 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서병수 의장 말을 들어보면 이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원내대표와 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 성일종 의원까지 3사람 남습니다. 나머지 최고위는 전부 다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뽑아야 돼요. 이것도 사실 코미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당의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총 결론 난 이후에도 중구난방으로 자기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럴 바에 3선 이상 의원들 모여서 밤샘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우리 당은 이 길로 가겠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아 당이 이렇게 수습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각자 방송 출연하기 바쁘시고 인터뷰하기 바쁘세요. 그 시간에 이 저녁에 여의도에서 식사하시고 좀 모여서 밤샘 회의라도 하라고 많은 당원들이 지금 분노에 차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서병수 의장이 일단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새 비대위 출범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석 전에 하겠다. 하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하는 이런 선행돼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좀 막혀 있어서
또 한 번 내홍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압박도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당의 결정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정치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당을 죽이고 대통령을 죽이는 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꼼수가 아닌 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당의 조속한 정상화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여권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사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내대표 새로 뽑아가지고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비대위 구성에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전국이 불가. 결국 새 비대위도 안 된다. 2번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유이동, 최재형 이런 의원들은 회견까지 열어서 새 원내대표 뽑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여권 관계자들도 상당수들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이라기보다는 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사태가 이렇게 진행된 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결정적으로 사실 반감을 줬던 것이 대통령과의 문자가 공개되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 자체에 대한 이미지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그 전부터 권성동 대표에 대한 사퇴 이야기는 정치권 안팎에서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네네.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던 것이라서 저는 이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실타래를 푸는 데 있어서 질질 끌지 말고 저는 한 방에 좀 해결해야 된다. 그 한 방 해결의 첫 걸음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표적 사퇴다.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나서 원내대표 선거는 3일이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고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뭐 비대위를 구성하든지 혹은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든지 이런 결정들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시 사퇴는 없다. 일단 직무대행을 통해서 비대위를 다시 출범시키고 그 이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은 대선 1등 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사퇴가 먼저입니까? 수습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수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사태를 해결하고 나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이 원내대표라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실상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총에서도 이 사태가 수습되면 그러니까 당원 개정 후에 비대위를 재출범시키고 나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신임을 다시 묻겠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의총을 통해서 재신임을 묻는 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본인이 결단을 내리겠다는 걸 방금 전에 어제 모두 발언으로 사실상 이 뜻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여러모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처분 인용 판결이 일단 우선적으로 났는데 나머지 비대위원에 대한 줄줄이 가처분 신청을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이미 하였고 그리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처분 등등도 하겠죠. 그럼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무주공산 상태로 추석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최악의 방향만은 막기 위해서 좀 가급적 빨리 전국위 소집과 당원 개정 그리고
이 당원 당규의 비상 상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법원이 어찌하지 못하는, 법원이 개입하지 못하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까지 조속히 마무리 짓고 추석 밥상에 그래도 새로 완성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도부를 올려드리고 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이 맞는 순서가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를 다시 재선출하는 논의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뭐 물밑에서 3선 이상 분들 중에 원내대표가 사실상 당대표 직무대행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게 일정 기간 한시적이지만 당대표 자리다 싶어서 나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선거전이 또 치열해질 거예요. 네. 그러느라 추석이라는 전 데드라인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추석 밥상에 또 국민들이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이 어떻네, 국민의힘 대표는 누구야? 이준석이야, 주호영이야, 새로운 원내대표야. 이게 추석 밥상에 올라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빠른 수습 이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왜 과거에 왜 마니폴리테 이탈리아 피에트로 검사가 얘기했던 게 있죠. 깨끗한 손이어야 됩니다. 자, 결국은 국민들을 보고 국민의힘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원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습도 책임이 없는 사람,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 이 수습에 나서야 된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추석까지 한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네. 이상 남았는데 원내대표 뽑으려고 맘만 먹으면 금방 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새로운 국민의힘을 충분히 이제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서병수 전국의원의 의장을 만약에 설득하지 못하면 전국의원은 못 열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리 뭐 추석밥상에 비대위를 새롭게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도 전국위원회 못 연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빨리 뭐 오늘 중에 뭐 서병수 의장을 설득해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하든가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남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가처분 신청 그 문제가 남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분 있고 깨끗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책임이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맞다. 저는 그게 국민의 눈높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결국 권선동 원내대표가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사업도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하지만 정치도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타이밍에서 물러날 기회가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이번까지 하면 3번이 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비대위 체제를 새 비대위를 본인이 또 책임지고 하겠다. 이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종종 냉철한 판단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권선동 원내대표가 본인 스스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는 본인의 욕심이에요. 뭐겠어요? 이 권력을 못 놓겠거든요. 이준석 내가 어떻게 싸웠는데 이 권력을 지금 내 여기서 법원만 판단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내려놔? 자존심 상해. 내 거치는 내 스스로 할 거야. 이게 지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당원 얘기도 있지만 국민을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집권당인데 지금 권력 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야당하고 민주당하고 뭐 협치를 하려면 당을 빨리 수습해서 국민에서 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뭐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합니까?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없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권선동 원내대표가 합니까? 아무도 없죠. 무주공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영수회담 제안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특단의 결단을 해야 되고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이 지혜로운 마지막 탈출구다라고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얘기했듯이 가처분 신청 부분을 권선동 원내대표가 수습을 해야만 그게 추석 밥상머리 없어진다? 그렇지 않죠. 새 비대위 가면 또 가처분 신청이 2차 가처분이 밥상머리에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혜롭게 처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수회담 제안한 게 사실 좀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당내에 얘기를 할 카운트파트가 없기 때문에 했다고 그렇지요.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시각이죠. 네. 자, 어찌됐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명백한 팩트, 사실인 것 같은데 한켠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좀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뭐 조금 나오긴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좀 다소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선동 원내대표는 따져보면 온건파였잖아요. 억울하죠, 다소. 본래 직무대행 체제로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닙니까? 원래 가기를 원했죠. 예, 권성동 그렇게 원내대표는. 정리를 했었고. 예. 그러나 이제 이른바 장모 의원이라는 분은 강경하게 비대위로 가자고 주장했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그러셨죠.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게 타겟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만 더 중요한 이러한 지경까지 오게 된 더 큰 책임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J 의원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자, 뭐 이런 속사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각에서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쪽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희생양 삼아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윤핵관은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오늘 한국일보가 국민의힘 관계자를 취재해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 점심 식사한 거 저희가 기억하죠. 뭐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였는데 서로 좀 서먹해지고 또 뭐 비대위니 아니면은 뭐 직무대행이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좀 약간 멀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뭐 사실상 갈라졌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 정치권에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뭐 새삼스레 뭐 또 갈라졌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한국일보에 나왔다는 저 코멘트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장제원, 권성동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렇게 정확하게 그럼 두 부류로만 나눠져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뭐 측근 그룹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아마도 이걸 이제 분할 통치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인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이 분할 통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하고도 뭐 소통을 하고 뭐 당내 다른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뭐 이런 것이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나 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뭐 2인자 그룹을 만든다든가 이거는 아닌 걸로 저는 그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지금 와서 뭐 새롭게 무슨 윤핵관들이 해체됐다 그게 아니고 네. 이미 실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별도로 나눠져 있는 거지 새로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혜찬 평론가님은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게 참 국민들 앞에 면구스러운 게 저는 이 대선 때 본부장을 했고 국민의힘 당원이잖아요. 네. 지금 뭐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가처분과 대통령 그리고 여당 정부를 향한 공격만 봐도 윤석열 정부 지지자분들이나 일반적인 국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을 텐데 그 안에서 국민의힘을 또 운용해야 될 중진들 사이에서도 뭔가 갈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보도로 나오게 되면 아니 이게 싸움이 대체 몇 개인 겁니까? 전선이 집권 여당 안에서 여당은 하나의 어떤 이 유기체처럼 딱딱 되는데. 뭉쳐서 이 야당의 발목 잡기 끊어내면서 민생을 향해서 계속해서 메시지 내고 정책 내야 하는 게 집권 여당 본연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인데 네. 지금 그런 메시지들은 다 묻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이준석 전 대표와 싸우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 안에서도 이번에 비대위 가처분 인용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뭐 사실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럼 국민들 눈에는 집권 여당이 민생은 안 챙기고 집안 싸움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여의도발 악재가 이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행동이나 행보 또 지지율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최근 보도를 보게 되면 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행정관급부터 비서관급까지 다 들어가고 있다. 수석도 예외가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 주장했던 인적 쇄신의 바람을 나름대로 일으키면서 좀 변화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신문을 펼쳤을 때 용산 인적 쇄신은 눈에 안 들어와요. 여의도에서 싸우는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정권 초에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발목을 잡는 집권 여당이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 더 크다? 뭐 이게 숫자로 싸움하는 유치한 게임은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 국회의원 115명 전원이 좀 대우각성하고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선일보를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여기에 장제원 의원의 워딩이 있습니다. 어떤 워딩이 있냐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면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신문에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당은 과연 누가 수습을 하냐? 지금 한국일보 보도와는 조금 부딪히는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과연 이 장제원 의원의 저 발언은 어떤 의도에서 나왔을까 하는 또 궁금증도 갑자기 듭니다. 복귀형 대변인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손을 잡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라는 의문부호가 있네. 하나? 그러면 뭐 반드시 권성동 대표가 남아서 해야 된다라는 뜻보다는 그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태가 이만큼까지 진행이 안 됐으면 그러니까 비대위 상황에 그 사태가 전개된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문자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만약에 수습하고 본인이 사퇴했다. 예를 들어서 비대위 띄워놓고 본인이 사퇴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권성동 대표는 뭐 크게 뭐 책임을 이렇게 뭐 지금처럼 가혹하게 책임론에 휩싸이지 않아도 될 텐데 지금은 사실 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각별하게 권성동 대표를 챙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좀 아쉬울 테고 장제원, 권성동 두 사람의 권력 싸움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상 서로 어느 정도 서로 존재가 있어야지 본인의 존재를 또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뭐 순망치한의 관계일 수도 있고 둘이서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좀 힘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의 대화인 것 같다,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새 비대위 구성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인데 이준석 전 대표도 다시 한번 비대위 구성에 어떤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다시 한번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 목소리 듣겠습니다. 또 우리 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너무 지금 이 사안을 법률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어떤 우회로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니라 결국은 이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또는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적시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생각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대위 체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타협할 마음도 없다. 네. 저 비대위 체제가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심이 된 비대위 체제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 날짜가 8월 10일이에요. 네. 그때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결정이 돼 있을 때고 비대위원은 결정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로 나왔잖아요. 만약에 그 이후에 해서 비대위원들까지 함께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의 수습 이걸 찬성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런 것들을 다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왜 자꾸 법에다가 의존하려고 하느냐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누가 이렇게 싸우다가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는 법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합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아니, 되는 그러니까 법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가처분 신청에 뭐 전부 해서 법에서 판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정치 실종 사태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뭐 서병수 의장을 비롯해서 뭐 당내의 중진들이 네.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넘어갈 수 있고 정말 추석 전에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지를 그냥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다 손 놓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원칙대로 해야죠. 원칙대로.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거 아까 말씀한 대로 정치가 정치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법의 판단을 받는다는 자체는 불행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게 가장 맞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대신 사법부의 판단을 해서 사법부가 결정을 내려줬으면 그걸 따라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은 민주정당, 정당 정치를 하는 뭐 특히나 공당으로서의 자세지요. 근데 그거를 당원 당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또 꼼수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를 해서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또 당원 당규를 갖추기 위해서 정국위를 연다. 그 다음에 권선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를 이끈다. 이런 자체가 국민들 보기로는요. 사법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무시해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돌아가면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그 다음에 최고위 부분들을 다시 전국위에서 뽑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돌아가야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고 너무나 단순한 부분들인데
이게 권력이라는 이 싸움에서 놓을 수 없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흔들려요. 이건 민주당에서도 좀 창피한 일입니다. 정당 정치가 이렇게까지 원칙이 무너지면 되겠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후한무치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면이다. 그래서 좀 아쉽고 국민의힘도 이 수습을 빨리 하려면 원칙대로 돌아가야 된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헌당규 개정의 원조인 민주당에서 당헌당규 개정하는 게 꼼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생경하고요.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가처분 인용 결과를 받아들여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실제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네. 당정대 고위 협력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의힘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1심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3심 확정 판결도 아닌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저도 판사 개개인에 대한 성향을 논하면서 뭐 판사에 대한 마녀 사냥을 하는 건 처음부터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만 판결에 대한 이의라던가 또 다른 해석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조선일보 실론에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로 알려진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 석좌 교수가 법원은 이 정당의 어떤 민주주의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는 글을 기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법원 판결 불복인가요? 아니죠. 다양한 해석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법원의 판결대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놓은 상태에서 당헌당규 개정이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치적 해법을 찾아가는 것 또한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해결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헌당규 개정을 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그것에 대해서도 당헌당규 개정 절차나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는데요. 만에 하나 판판이 다 이긴다 한들 과거에 이 본인이 비판했던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전 대표처럼 그때 손 전 대표 내려오라고 이준석 전 대표를 위시한 이 유승민 의원과 정치 같이 하는 분들이 법원에 엄청 소송하고 엄청 뭐 단식하고 난리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결국 법적 판결은 손 전 대표가 다 이겼어요. 그때도.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입지가 되었느냐.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서 가처분 다 이긴다 한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돌아와서 정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 전 대표와 상당히 가깝다고 알려진 정치 원로지만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기 전대를 통해서 리더십을 새로 선출하고 이 전 대표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계속 이 내용이 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뭐 의견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를 잘 읽어야 답이 나오는 건데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된 게 법원의 판단이 다가 아니죠. 말하자면 그 절차 자체, 뼈대 자체가 잘못됐다. 정당이 가지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배됐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원칙대로 다시 돌아가라는 게 판단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된 것이죠. 그거는 직무정지를 주호영 위원장이 안 됐, 이것만 했으니까 이거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당이 가지고 있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당원의 권리 침해 이런 부분들에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나서 그걸 다시 돌아가야만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문제인식을 좀 심각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도 결론은 쉽게 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웅천 의원이 민주당의 조웅천 의원이 지금의 상황을 또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글래디에이터에서 뭐 자기는 막시무스고 대통령을 뭐 자기를 해하기 위해 가지고 반칙을 하는 로마 황제 코모두스 뭐 이걸로 비유했는데 저는 그보다 계속 생각을 한 게 이게 저 누아르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인가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정말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몇 년 전 꽤 똑똑한 친구 하나가 제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는데 실수를 저질렀어요. 조직이란 게 뭡니까?
오야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다고 하면 실수한 일이 없어도 실수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이 장면이 저는 계속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모욕감 준 거 좋겠죠. 그 뭐 2번 가출하고 뭐 숙제도 내주고 숙제 당선되면 지구를 떠난다 그랬던가 모욕감 준 거 맞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조홍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에 이게 누적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모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보면 또 저게 이제 나를 대표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그걸 뭐 저희가 법원이 아닌 이상 중간에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다만 저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길이 정치적으로는 많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하고 정치가 실종된 데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작년 7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 입당할 때부터 국민의힘 네. 그리고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이 있었는데 누구도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진정 뛴 사람이 없었다. 국민의힘 중진 중에. 아마 그런 부분을 반성해야 저는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당에서 당무는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수습책들을 따로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기사가 또 실리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과의 이런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당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일부 재선 의원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리고 친윤 본인에게 어떤 그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친윤으로 대표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양하게 만나고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지만 본인도 이러한 당의 내홍 상황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본인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빨리 좀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은 이러한 고민과 함께 내부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상당한 폭의 추가 경질이나 또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면서 대통령실 전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신문을 보시면요.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을 리셋하겠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직원 80여 명을 교체할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전체 직원이 한 420명쯤 됩니다. 420명인데 80명 정도면은 한 20%가 바뀌는 거죠. 결국 5명 중에 1명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이 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정무 1비서관과 2비서관이 사실상 경질이라는 보도와 함께 사의를 표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어제 하루만 비서관 4명, 행정관 10명이 면직 또는 권고사직 형태로 대통령실을 떠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희철 평론가님, 420명 중에 80명 결코 적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뭐 80명이라는 숫자가 확정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많은 표의 변화가 이 비서관급 이하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쯤에는 수석들도 일부 교체될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거나 이 당정대 세 부분에 걸쳐서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국민들의 일관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당에도 뭐 그것이 비대위건 뭐가 됐건 간에 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변화의 목소리가 지금 퍼지고 있고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박순애 장관 경질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 빨리 선임이 되어서 새로운 기조가 좀 확립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를 야당에서도 참 많이 했었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죠. 네. 그래서 비서관급이나 행정관급 이렇게 바꾸면서 긴장을 좀 고추 세우고 내부 기강을 다지는 효과 이외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대통령실도 그냥 우리의 어떤 회초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회초리 때리니까 좀 바뀌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메시지와 사인을 드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같은 교체 방침 지금 뭐
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하는 거 근무하는 분들 분위기는 뒤숭숭하겠지만 그분들은 항상 긴장을 고추 세우고 있어야만 국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단순히 숫자를 덜어내는 것만이 변화의 핵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420명이 아니라 450명, 500명도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숫자가 적어서 정말 실무적으로 유능하게 일을 잘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 건데 사람이 모자라서 일 많은데 인력난에 허덕이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거든요. 바꾼 자리에 뭐 80명이든 60명이든 나간 자리에 정말 유능한 인원들을 새로 충원하는 그러한 어떤 변화까지도 같이 이제 후행되어야 하겠죠. 네. 어떻습니까? 비서관급의 행정관들까지 바꾸는 거를 이렇게 요란법석하게 인사를 한다라고 홍보하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행정관들은 그냥 조용히 하면 돼요. 다만 그것이 사적인 추천과 사적인 어떤 은혜 갚음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공정하게 그 업무에 맞는 특히 정무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 감각이 있는 훈련이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쓰면 되는데 네. 이렇게 보면 홍보 쪽은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 그러니까 홍보에 탓을 돌려서 수석 바꾸고 정무 비서관들이 일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정무 바꾸는 건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알맹이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뀌는 모든 분들 전쟁으로 치면 병사들이에요. 장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장수. 결국은 비서실장부터 해서 주요 수석들 정말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비서실장과 주요 수석들 또한 여기에서 사실상 힘없는 존재들은 아니냐. 벼슬만 높을 뿐이고 거기에는 6명의 검찰 출신 비서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사혁신에 있어서 그 6분의 검찰 출신 비서관들 전혀 언급조차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정치 물먹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대통령실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검찰 공무원들의 시각이 이 인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실은 점점 더 정치권과의 간극이 멀어지고 국민과의 간극이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적하고 우려했던 검찰 출신 비서관들 실세다 불려지고 있는 그런 비서관들의 인사교체와 더불어서 동시에 비서실장과 몇몇 주요 수석들도 함께 교체를 해서 100일 됐지만 100일 만에 이 정도의 그 국정 난맥상을 보였다라고 하면 새롭게 출범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바꿔야 되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어떤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한 지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발언과 또 어제 경질된 사실상 경질된 인사들을 보면 윤 대통령의 인사 방향이 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기 전에 일단 먼저 윤 대통령의 어제 출근길 발언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비서관급 참모진 어떤 중폭 개편 가능성 있고 내부 감찰도 지금 고강도로 하고 있는데 인적 쇄신에 이렇게 나서게 되신 배경이나 의의가 좀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업무 역량 최고조로 유지돼야 되고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국가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이 이제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정무수석실의 비서관 2명이 이제 옷을 벗었고 홍지만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국회의원을 한 차례 했고 그리고 경운호 비서관 역시 과거 이제 원희룡 전 지사의 어떤 그 정무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어서 사실상 정치권 인맥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들과 함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내정됐던 또 김무성 전 의원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또 알려졌습니다. 공교롭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유능한 인재,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강조했고 경질되고 경질로 예상되는 또 옷을 벗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검찰에 좀 힘을 주는 것 아닌가. 복경 대변인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쪽에 힘을 주는 것 그렇기 아닌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치권 인사들을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근데 정무 1, 2비서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현재 드러나는 거는 명확하게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능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무 1, 2비서관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정무수석입니다, 사실은. 근데 정무수석은 놔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점으로 보면 대통령실의 설명을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뭐 작년에 그 뭐 수산업자 관련한 그런 것도 아직 해결이 다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론도 여전히 여권 일부에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판단해서 내정했다가 지금 철회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처음부터 이거 다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내정 사실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잘못됐던 것 아니냐. 그럼 그 사람은 책임 안 지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만, 유독 자꾸 정치권 인사들이 이제 이 대통령 주변에서 자꾸 물러가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검찰 출신들이 이걸 주도하는 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감찰 작업을 공직기관 비서관이 주도한다고 돼 있잖아요. 역시 검찰 출신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뭐 시사저널 보도에 보면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해당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검찰 출신 내부에서도 또 약간 결이 다른 사람은 대통령실을 떠나는 것 아니냐. 그 보도가 맞다면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럼 그 핵심이 과연 누구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핵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이원모 비서관 얘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시사전환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 아침에 이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더니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해드리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좀 덧붙여 드리겠고,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그 이야기 알려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사실 그런가요? 본인이라 해서 이게 또 외부에 뭔가 검찰 출신들끼리도 갈리는구나.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당한 감찰 업무인 것이고, 지금 어쨌든 지방선거 끝나고 100일이 지났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책임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수석 이상급들도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 책임의 바람에서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단순히 뭐 여의도 출신들만 피해를 본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제가 솔직히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이 여의도 출신들 중에서도 정말 이 여의도 안에서 계파가 다르더라도 인정하는 최고의 인재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최고의 인재들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과정이지 않을까. 또 빠져나간 자리에 더 좋은 분들이 또 들어옴으로써 대통령실의 어떤 직무 능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장혜찬 평론가님, 그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와대 대통령실의 설명은 가짜 수산업자 의혹 때문에 이걸 좀 내정을 철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 같은데, 가짜 수산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병묵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부터도 있었던 사안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된 배경 딴 데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건 저도 좀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사실 이건 정무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 여의도 내부에서 이 당직 생활을 했거나 정치를 경험한 분들 사이에서는 평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이 대통령실 예상보다 좀 일찍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내정 보도가 나오면 사방에서 또 공격이 집중되거든요. 정치권의 생리 자체가. 그런데 그 같은 과정 속에서 김무성 전 대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통합의 상징으로 민주평통 부의장 자리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을 텐데,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여론도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은 있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가짜 수산업자 문제보다는 김무성 전 대표 내정 소식이 알려지고 보수 진영이나 이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의 여론이 어떻게 될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무라인 역시 이 인사 발표 문제에서 책임을 좀 회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준이 좀 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검증을 할 때는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일단 인사를 배제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정됐다라고 이렇게 흘린 거죠.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도 경찰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그런데 이거를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무혐의 결론 날 거야 라고 확신을 해서,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안인데 고발자가 있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 채용을 했으면 인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고 하면 인사 배제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더니만 뭐 안 했습니다만 기준이 그래요. 그렇게 보면 김은혜 수석에 대한 인사 검증 기준과 김무성 그 부장 내정자에 대한 뭐 내정자였던 분에 대한 이 기준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신뢰가 좀 떨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어쨌든 김은혜 의원이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뭐 고소 고발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무혐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그건 개인적 의견.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혐의가 되는 것이 분명 확실하지 않다, 아주 작은 사안이다라고 했으면 사실 인사 배제 요건이에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어떤 인사 개편과 관련된 얘기를 좀 살펴봤고 민주당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 이후 첫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혁신하고 그다음에 또 통합해서 확장하는 축하한다는 덕담해 주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파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아무래도 첫 만남이니 이제 서로 예의를 갖추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박성준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다. 또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과 저를 지지하는 그룹이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거기서 덕담으로 우리 모두는 친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친명 그룹과 친문 그룹이 같기 때문에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 정당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덕담을 나누셨다는 말씀. 자,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는 게 이 명문 정당이라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양산에 가기 전에 이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도 주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면서 공격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외면한다면 국회는 특검의 시계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는 밥값도 스스로 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7만 8천 원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29번 윤석열 정부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십억 주가 조작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은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하고 속보로 언론에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주 대변인, 네. 김건희 특검법 첫날부터 어제 첫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좋은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재명 대표 아니라 이제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일반 상식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인카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사를 함에 있어서 129번, 129차례 압수수색을 해요. 그리고 찾아낸 거는 뭐 불과 180만 원과 7만 9천 원, 현재까지 알려진 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면 주가 조작 혐의의 도이치모터스 건은 전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손을 대지 않는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과 상식, 공정 이런 부분의 형평성이 맞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경찰 수사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 모든 혐의들에 있어서는 다 불송치 결정해서 다 털어주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관련된 뭐 이제 이재명 우리 대표도 그렇고 또 김혜경 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어떤 수사들은 굉장히 좀 빡빡하고 송치 결정들이 나오고 이게 너무 대조적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공정하냐? 그래서 특검법이라는 자체는 이걸로 해서 뭐를 수사를 방해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편중된 수사로만 치우쳤을 경우에는 특검법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뭐 특검법을 무조건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달라 이런 주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서영교 의원이 저 내용을 그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연설회 장마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이 돼서 다시 또 마이크다 대고 얘기하니까 지금 공식화되는데 자기의 일반적인 계속 반복된 주장이었습니다. 네. 폄하하시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제가 정치 보면요. 네. 잘 될 때 조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분위기 좋아요. 어쨌든 선거 2번 졌지만 저 양산 가서 저는 그 그림 정말 있는 그대로 좋게 보였어요. 네. 새 지도부가 전직 대통령과 함께 덕담 주고받으면서 활짝 웃는 거.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처음 취임 메시지는 저는 괜찮았다고 평가합니다. 네. 뭔가 이 민생을 위해서 협력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협력하겠다.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성 이미지나 파이터 이미지를 조금 녹일 수 있는 메시지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런 모습들이 서영교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 메시지 때문에 그냥 확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어떤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고 최고위원으로 정치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흐리기 좀 이 탈색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최고위원들 차원에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역할 분담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화로 이런 제스처를 취하지만 사실 최고위원들은 그 이재명 대표의 진짜 속마음을 최고위원들이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대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화전 양면 전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당연한 거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뭐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요. 그래 정치의 이제 행태를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꺼내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도 또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에 북한 리종혁 위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2회 연속 치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한 대북단체가 주최한 행사였는데 그런데 당시 행사 자금을 후원한 업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의 본사가 있는 그곳에 저 대북단체의 사무실이 있는데 그걸 무료로 김성태 전 회장이 빌려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조금 전에 얘기한 리종혁 위원장을 초청해서 한 행사에 원래 비용이 11억 원이 들었는데 그중에 8억 원을 쌍방울 그룹이 대줬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 자체로서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지만 쌍방울 그룹이 지금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또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과 쌍방울 그룹의 연결고리가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궁금한 대목이죠. 그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행사장에서의 이재명 현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최초로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초청에 응해주신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 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관계는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해왔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북 교류단체가 쌍방울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게 참 공교롭고 그래서 당시 행사를 주최한 대북 단체 관계자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검사할 때 이제 경기도로 진행할 때 후원사로 들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단체는 또 쌍방울 본사 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에도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해서 무상으로 있었고 그 입주한 그 이유는 바로 김성태 전 회장의 배려였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쌍방울
그 그룹한테 그 김국태 회장이 있어요. 그분의 배려를 의해서 제가 이제 거기 사무실을 보상 쓰고 있어요. 자,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리고 이 그 대북단체 대표가 쌍방울의 계열사의 또 사내이사로 임명이 됐다고 하던데 이래도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판단하는 부분이죠. 민간 기업이요. 뭐 후원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후원 얘기하면 코바나 콘텐츠가 생각이 막 나서 후원 대표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 문제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후원에 어떤 강압에 있어서 했냐 마냐 이런 거를 검찰에 지금 뭐 파고 있는 것 같고 변호사비 대납까지 연결고리를 하는 건데 저는 기업에서 판단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이재명 지사가 뭔가 연루가 돼 있고 어떤 뭔가 그 후원이 뭔가 검은 돈이지 않냐라는 의혹제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이게 검찰이나 경찰 수사 자체가 너무 타깃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특수부 검사들이 딱 목적을 정해놓고 이거는 무조건 혐의를 씌워야 돼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면을 보면 쌍방울 그룹이 대북이나 이런 북한 사업을 위해서 어떤 무료로 주더라도 어떤 속내가 있겠죠. 기업에서 배려를 해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뭐 저기 기사도 있고 의혹 제기도 하지만 제가 봐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도하게 지금 이제 수사 초기 단계에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 지금 우리 저 민주당 대표랑 뭔가 정치자 때 관련이 있다라고 덮어씌워서 너무 또 뭔가 악인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은 좀 옳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매우 특이한 일이긴 합니다. 제가 이제 민간에서 여러 가지 후원들 받고 정부나 지자체랑 같이 하는 일들도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일반 기업에서 지자체 예산 받지 않고 전액 후원하는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일이 TV조선 단독 보도로 얼마 전에 나왔던 쌍방울에서 한 법무법인으로 20억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은 그 내역들. 그런데 그 법무법인 변호사가 공교롭게도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관계자인 그 해당 변호사가 포함된 로펌이었다는 점. 이런 20억이라는 거액이 한 회사에서 한 로펌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례도 매우 특이하거든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 정황을 보면 의심스럽게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그런 여지들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뭐 의혹 제기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대통령 선거 끝났고 그 저 20억이라고 하는 그 뭐 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부분은 계열사 간 M&A 과정에서 제3계좌로 묶어놓은 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밝혀졌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그 어떤 의혹으로 그 이야기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과 쌍방울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이것이 없다는 것이지 이런 뭐 쌍방울의 예를 들어서 저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후원하고 하는 것들은 나는 오히려 장려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다만 그 자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내에서 투명하게만 처리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박수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번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핫한 인물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김원웅 전 광복 회장입니다. 자, 광복 회장으로 지내면서 숱한 비리를 저지르면서 불명예 퇴진을 했는데 특히 김원웅 전 광복 회장 같은 경우에는 카페 수익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발뺌하기 좀 바빴던 그런 모습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답하기는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이게 충족이 되면은 불신임한 총회를 안 열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 인정을 하고 바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답을 알겠다고 내가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은 내가 하겠다니까. 뭘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복잡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답을 바로 주겠다고. 아니 그 검토를 뭘 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내용인데. 자, 그런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광복회 국회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 보시죠. 어제 신문이긴 합니다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원웅 국회 카페 특혜에 국회 고위층이 개입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훈처는 수익사업 안 된다라면서 반대하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국회 고위층이 보훈처를 압박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 언론을 봤더니요. 그 국회 고위층이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이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복회가 국회 내에서 카페를 운영했던 것, 그 카페를 국회 사무처나 또는 고위층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카페를 운영하면서 김원웅 회장이 개인의 어떤 비리로 횡령 의혹이 밝혀졌고 그거로 인해서 수사를 당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누군가가 승인을 해줬고 그 과정에서 뭐 보훈처의 해석과 달랐다고 하더라도요. 그 승인 자체가 횡령을 승인했을 리는 분명히 없습니다. 좋은 취지였을 거고 보훈처에서 어떻게 보면 그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금 전액을 사용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취지는 분명히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카페 운영에 있어서 김원웅 회장이 어떤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이걸 김원웅 회장 광복회에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것과 그리고 여기서 비리가 터진 것은 따로 봐야 된다. 별개의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국회에서 애초에 카페를 승인하면서 김원웅 회장이 횡령을 할 것을 뭔가 예정하거나 횡령까지 승인해줬다 이렇게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큰 비약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국회 내규를 봐서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에다가 유권 해석을 의뢰할 때는 그걸 사실은 따르겠다는 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보훈처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밀어붙이고 결국 나중에 사후 승인을 받아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훈처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내규에 사실은 그게 고유의 사무총장 권한이다. 네.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 이것도 문제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그 운영 기준에 그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수유 계약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국회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비영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의 어떤 법이나 규정상 광복회가 그런 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일종의 한정승인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고 보훈처 규정상에 광복회가 그 카페 수익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정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것인데 다만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것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압력처럼 행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언론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복회 그 분들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자제분들에 대해서 이 저 장학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이제 수익금을 가지고 일부 부적절하게 쓴 부분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래 의도까지도 좀 훼손당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수익을 횡령했다라는 부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김원웅 전 광복회장과 또 이를 제보한 사람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카페에서 나는 계속 일정 분석이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거 갖고는 쓰는 줄 알았어. 김원웅 회장의 뒷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카페들로 나갔고 내가 떼었다고 보면 되는데. 자, 그리고 광복회가 유인태 전 사무총장에게 공교롭지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비리 혐의가 터져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복회가 정관을 바꾸어 수익 사업을 하게 되어 국회 카페 운영 가능하게 된 건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최재형상을 받았을 때 일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논란이 불거지고 나니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으로 쓰라고 했더니 이걸 착복했다, 배신당한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입장에서도 그 분명히 국회에서 어떤 카페를 하는 것을 승인해 줄 때 이런 횡령이라든지 개인적인 비리가 있을 것을 예상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취지, 그러니까 독립유공자의 어떤 후손들에 대해서 장학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취지로 수익금을 쓰라고 그래서 승인을 해준 거였는데 김원웅 회장이 개인적인 비리가 터질 줄을 아마 예상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을 토로한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개그우먼 김신영 씨입니다. 자, 김신영 씨가 고 송혜 씨가 오랫동안 진행을 했던 그 전국 노래자랑의 후임 MC로 낙점이 됐다고 합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좀 파격적인 좀 발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고 송혜 선생님의 그 자리를 누가 온전히 채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전국 노래자랑 MC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김신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그우먼으로도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라디오 진행도 한 10년 이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화계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뭐 가수로도 활동했던 네네, 만능 맞습니다. 엔터테이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주목받아서 이번에 발탁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신영 씨 가수로도 활동했습니다. 다비이모라는 이름으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도 했었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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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좀 주라 바람 말아 야근하들 말아라 칼퇴 집에 좀 가자. 울제 이모 김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사랑 받아라.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지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모님. 인기 뭐 이런 거는 뭐 거품이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이 거품 속에 참 살고 싶어라. 자, 김신영 씨 앞으로 또 장수 프로그램의 또 훌륭한 MC로 기억되기를 바라면서 더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학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